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말이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인데, 이거 참 지금 서울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요 며칠 국내 증시가 완전 롤러코스터네요. 그러면서 이른바 총수 짤도 매일 오락가락인데요. 자, 천정부지로 오를 때는 설명할 시간 없으니 빨리 타 했다가 어제 대폭락장엔 너 빨리 내려가 됐고요. 오늘 다시 대반등하니까 으이그 어제 탔어야지가 됐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짤이 뜰까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죠. 이신영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 원장,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고 단종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 왔어요. 문화재 구역이라 여기 돌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팩에 아주 그냥 돌을 잔뜩 담아가는 사람, 저 사람 봤습니다 하신 이홍희님. 자, 40년 직장 생활 마감하고 은퇴했는데 며칠 전 바로 손주들을 둘을 얻었습니다. 친손주 조랑이, 외손주 꼬물이의 인생 최고의 날들이에요 하신 신대진님. 자, 70년대 경북 상주 한국생사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들 찾아요. 김민경, 조희순, 김순호가 사반 보면 연락 주라 하신 임귀수님, 그리고 김혜, 권명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바 뉴스 실어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다 못 지켜, 커피로. 자,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1000만 되면은 일단은 전화번호 바꾸고 개명하고 성형할 겁니다.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게.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갑자기 갑자기로?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레전드 연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게 생각납니다, 약간. 그렇죠. 이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수 960만을 앞두면서 장항준 감독이 내걸었던 파격적인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지 말지가 화제가 되고 있죠. 지난 1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경우 개명, 성형수술, 다른 나라 귀화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실제로 1000만이 다가오니까 공약을 내걸었던 그 라디오 방송에 다시 출연해서 당시 손익분기점만 넘기고 싶어서 웃기려고 던진 말이었다 해명도 하고요. 덧붙여서 요즘 지인들한테 개명하고 번호 바꾸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부 전해요 라는 조롱 섞인 문자가 수백 통씩 오고 있다는 일화도 전해주셨습니다. 또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요. 세상에 공약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면서 솔직한 심경을 밝히셨어요. 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군대 간다고 해놓고 미국 시민권 얻은 스티브 유에 빗대서 이거 스티브 장 아니냐 이거. 그거랑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법률적으로는 이게 뭐 진이 아닌 의사표시일 수도 있어요. 뭐요? 진심 아닌 의사표시. 아마 진짜? 이게 달성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뭐 걸어놓은 게 좀 세잖아요. 개명, 네, 그러니까. 성형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제시한 게 커피차 이벤트를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서울 시민만? 그래서 댓글이 또 나와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반면에 우리 죄송해요. 지방 사람들도 봤다. 서울 시민만 영화 봤느냐라고 반발하는 댓글도 있으면 전국적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돈 엄청 깨지시겠어요? 다음 이어갑니다. 슬쩍한 양심입니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인형 뽑기 삼매경인 커플. 자기야, 나 저쪽 인형 뽑자. 자, 그렇게 딱 떠나고 저 남은 지갑 좀 보세요. 자, 뒤이어 뽑기를 하러 온 아이와 엄마. 눈에 지갑이 뿅 들어왔어요. 곧바로 집어들고 주인을 찾아주는 걸까요? 자, 두리번.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왼손을 뒤로 휙 숨기더니 지갑 숨겼어. 그러더니 또 두리번. 그렇게 지갑만 갖고 쌩 가더라. 우체통
우체통에 넣으셨겠지. 아유. 아유, 그러셨으면 참 좋겠지만요. 일단 이 사건은 지난 1일 충남 천안의 한 인형 뽑기 가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후 1시쯤 제보자분이 가게 안에 까먹고 지갑을 두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갑을 찾으려고 다시 가게를 가서 CCTV를 통해 이 절도 장면을 확인하셨는데요. 영상에는 지갑을 두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이와 함께 들어온 여성이 지갑을 발견해서 집어들더니 아까 보신 것처럼 몸 뒤로 숨긴 채 그대로 오락실을 떠난 장면이 있었던 거죠. 잃어버린 지갑은 60만 원대 명품 지갑으로 지갑 안에는 현금 2만 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보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혹시나 우체통에 넣어두진 않았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얼른 돌려두시죠. 그러니까요.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에서 구경 중인 여성 옷걸이 하나 꺼내오더니 말이죠. 재킷 속 블라우스를 쓱 밑장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죠? 그리고 몰래 코트 안에 숨기는데요. 자, 그러면서 태연하게 다른 옷들 구경하더니 어머 여기 마음에 든 게 없다. 여기 별로인 것 같아 하면서 쓱 나가더라는 거. 자, 밑장을 빼는 폼이 거의 타짜 수준인데요. 네, 제보자는 이제 서울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새벽 1시쯤에 매장을 찾은 여성 손님이 다른 직원이 이제 결제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쓱 이렇게 블라우스를 빼내서 자신의 가방 안에 숨기고 매장을 나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사실 피해 금액은 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재고 정리 중에 이걸 알게 되고 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해봤더니 그 손님이 생각해보니까 중국어를 하던데라고 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데 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길 가다 쑥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뚜벅뚜벅 걸어가다 갑자기 맨홀 속으로 내 다리. 자, 한참을 못 일어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저 남성. 자, 바로 그때 다행히 길을 건너던 한 행인이 와서요. 자,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발이 쓱 빠지더라고요. 아파가지고 이제 막 정신도 없었고 너무 무섭고 다리를 아예 못 움직일 정도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약간 거곡 골절이라고 해가지고 6주 정도 골절 일단 진단을 받았어요. 원장님 보는 제가 다 아파요. 이게 지금 저분이 20대 남성으로 5개월 전에 대기업 생산직으로 입사를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일어났고요. 길을 가다가 지금 파손된 플라스틱 맨홀 뚜껑을 밟으면서 발이 쑥 들어갔고 그 거골골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발목뼈인데 되게 단단한 뼈예요. 일반적으로 잘 골절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충격이 그만큼 컸는지 거골골절이 생겼고 큰 수술을, 핀을 박는 큰 수술하고 지금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안타까운 건 제보자분이 지금 계약직이라 규정상 한 달 이상 휴직이 불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지금 병원에서는 한 달 이상을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실직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그럼? 자, 이게 이제 300만 원 손해배상 병원비만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일단은 구청 소유로 보입니다. 도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구청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게 개인 소유 시설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리저리 개인 소유 소유물한테 또 제기를 하니까 아니라 그러고 확인해 보니까 도로는 구청 소유가 맞는데 맨홀만 개인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개인 소유자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구청이 맞는 것 같거든요. 소유라고 하더라도 도로 자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법률적 조언을 받아가지고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내 휴식 돌려내.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온 20대 여성입니다. 저녁 7시쯤 리조트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코니로 나가보니까 건물 앞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촛불과 깃발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너무 놀라서 프런트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대학생들이 단체로 왔다는 겁니다. 우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분이 넘게 계속되길래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아, 예, 경찰입니다. 아까 신고 접수하셨죠? 네, 뭐 대학생들이라는데 시위인지 뭔지 너무 시끄러워서요. 알아보니까 경기도 학교 이름 뭐더라? 하여튼 그 학교에서 신입생 OT 한다 하더라고요. 엄청 시끄럽나 봐요? 힘들어요? 아니 뭐 신입생 OT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전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빨리 예. 정리 좀 해주세요. 저 좀 쉬고 직원한테 싶어요. 제가 말을 해놓게요. 근데 시위는 아니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성. 얼마 안 돼 소리는 잠잠해졌지만 진이 다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투숙객들도 묵고 있는 리조트 안에서 아니 어떻게 저런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생각할수록 전 황당한데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예, 앞서 그 실제 영상 보셨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대학생 대표입니다. 대학생에게 OT가 뭔지 모르십니까? 가장 찬란한 20살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의식입니다. 순수, 낭만, 정열을 불태우는 젊음의 축제. 그리고 저녁 7시. 뭐가 시끄러워요, 7시가 동그라미. 원장님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의 어머머 웃겨. 나도 대학 나왔어요. 정 젊음을 불태우고 싶으면 강촌이나 대성리 가. 산속에 있는 가족형 리조트 와서 다들 뭐한 짓이야.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는데 산이라서 X. 자, 일단 우리 신 변호사님부터요.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대학생들의 낭만을 즐기려면은 정말 대학생들끼리 자신들의 딱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해야죠. 뭐 정말 강촌이나 대성리, 우리 때는 항상 강촌 대성리였는데 이제는 저렇게 가족형 리조트의 일부 방을 빌려서 하는데 시위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전부 다 지금 촛불을 들고 있는데 여기가 무슨 광화문 광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긴 가족 리조트 앞입니다. 가족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신 변호사님은 강촌에서 OT를 하셨군요. 그럼 80년대 학번이신가요? 네. OT는 아니지만 네. 순간적으로 연식이 나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희는 학교에 이제 그게 있었어요. 포항 쪽에 뭐가 있어서 예. 거기 가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장소가 중요해요. 맞아요. 만약에 뭐 딴 데가 없고 그렇게 그게 가능한 장소라면 더 떠들어도 됩니다. 더 떠들어라! 맘대로 해라 되는데 옆에 지금 다른 어떤 숙박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손해배상도 뭐 손해배상. 책임져야 될 지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7시인데 7시라도 조용히 떠드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이광명 원장님 말씀하실 차례인데 그 영상 있잖아요. 실제 영상 그걸 좀 덮어주시죠. 그걸 배경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저 영상을 보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예전처럼 뭔가 패기 넘치고 열정 넘치는구나가 보기 좋았어요, 사실. 저게 보기 좋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다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요즘 진료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런 문화가 다 없어졌는데 이제는 다시금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서 저러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부터는 좀 그래도 대중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좀 더 좋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저희 가족분들도 투숙객 편, 대학생 편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시다가요. 이제 자유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까지 해야 된다. 아니다. 대학생인데 그럴 수 있지 않냐. 30분인데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호텔 측이 조금 잘못한 것 같다. 리조트 측이 일반 투숙객하고 같이 받으면 안 됐다. OT를 받는 날에는 뭐 투숙객한테 미리 연락을 줬어야 됐다. 이런 조치 측면에서의 얘기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마구마구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명장면을 놓치던 마지막 세대일지도. 쿠쿠. 19만 개 끓는 소리를 학습한 AI로 마침내 끓어넘침을 정복. 쿠쿠. 뜨거운 에너지가 닿는 순간에도 차분하게 풀소닉의 쿨링 테크놀로지로
쿨하게. It's cool, so unique. 쿨소닉. 신경 썼다는 건 발끝에서부터 드러나죠.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또 나를 위해 편안함 위에 쌓아 올린 격식. 편안함을 갖추다. 스케쳐스 USA.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보험은? K의 시대, K-보험을 어부바합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보험. 서울 도심의 한 5성급 호텔 앞, 눈길을 끄는 고급 스포츠카 앞에서 한 여성이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2년 전부터 호텔에다가 전화해서 여기 연결시켜달라고도 했는데 어쨌든 여기 사기꾼 살고 있는데 전 돈 받아왔으니까 우선은 여기 지금 여기 호텔 구역이 어떻게 난감하거든요. 직원은 더 이상 상대하기 곤란하다는 듯 여성을 문제 손님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이 호텔에는 누가 머물고 있길래 여성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예, 오늘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줄 알았다가 한 남성한테 완전히 발목 잡혀 있다는 제보인데요. 아, 첫 만남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예, 제보자가 2019년 기준으로 30대이긴 한데 외국에 좀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던 상황이고요. 조금 외롭고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트 앱을 좀 가입을 했고요. 예. 그 후에 어떤 남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부터 My name is James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제임스. 예. 나이가 이제 41살 정도인데 본인도 미국에 갔다가 이민을 했고 자기 말로는 뉴욕 출신 작곡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어로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성이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특히 뭐 이 제임스가 타고 다닌 차가 007 영화에서 예. 그 제임스 본드가 모는 아주 유명한 비싼 슈퍼카가 있었다고 해요.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통점 때문에 금세 공감대가 형성됐고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아, 007이 타는 그 에스턴 마틴이죠, 그 차. 스케일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임스라는 사람이요, 고급 슈퍼카를 몰고 회장님들이 주로 산다는 평창동 고급 주택가로 드라이브를 갔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다가 한 고급 주택을 딱 가리키면서 내 집이야라고 소개를 했지만 현재 인테리어 때문에 공사 중이어서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대신 자신이 살던 집이라면서 보여준 사진에는 고가의 피아노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담겨 있어서 얼핏 보기엔 상당한 재력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집이 공사 중이라 조리 시설이 있는 고급 호텔에서 지낸다고 했는데 요리 솜씨도 엄청 좋았대요. 근데 이 제임스, 말과 다른 행동이 점점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외국에서 막 귀국해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전 여자친구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합의금까지 달라고 했대요. 근데 실제 폭행까지 당하고 돌아오니까 결국 제보자가 믿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근데 그렇게 각종 이유로 건넨 돈이 쌓이고 쌓여서 무려 1억 5,20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차, 하필 그 고급집, 평창동 집, 하필 또 그때 인테리어야. 그래서 못 가. 그리고 또 돈도 빌려가. 뭔가 느낌 오시죠? 그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돈이 많은데 금방 주겠지라 됐다가 이제 점점 미뤄졌거든요. 돈을 준다는 날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잠 못 자고 안절부절 있다가 안 잡으면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니 나이를 정말 확인해 본 것도 아니었고 사실 이름도 자기가 제임스라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불안해지니까 이제 형사한테 간 거예요. 근데 형사가 물어보는데 나이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근데 뭔가 다급해 보이고 돈을 이만큼 빌려줬다고 하니까 조금 수상하시긴 하셨나 봐요. 아, 제임스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제임스라는 이 사람이 이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돈을 안 갚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제보자분도 이제 이거 사기구나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예. 지금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랑 같이 찾아가서 기습적으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임스가 염치도 없는 게 피해자분한테 전화를 걸어와요. 그래서는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또 들어가면 이제 못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미국에 살았다는 것도 그렇고 작곡을 전공했다는 것도 다 완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너 영어는 어디서 배웠어? 라고 예. 물어보니 이 제임스가 하는 말이 나 사실 해외여행 가본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이태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어를 그냥 배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이까지 속였어요. 맨 처음에 41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성의 신분증 출생 연도 앞자리를 보니까 6이 떡하니 있는 거죠. 즉 60년생, 60년대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나이도 거의 환갑에 가까운 50대 남성이었다 그래요. 이태원에서 배운 영어 솜씨로 제임스를 연기한 건데 심지어 환갑을 앞에 둔 50대. 이거 왠지 선수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이 굉장히 우리 귀에 익숙한 사연이잖아요. 예. 사건 반장에서도 여러 번 나왔을 법한 사연인데 맞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인한 피해자가 제보자 한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재판 결과에서 드러난 건데 사기 전과만 5범. 사기 전과만 5범인데 이게 본인이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게 자신은 이제 해외에서 자랐고 뭐 클래식 음악가다, 음악 쪽으로 음악가를 사칭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여성들의 돈을 편취했는데 이 남성 이름도 제임스라고 했지만 제임스 때로는 제이슨,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그때 달라요. 여러 가지 가명을 쓰면서 여성들에게 돈을 빌린 뒤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여성에게 빌려서 갚으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니까 막 고소하잖아요. 그럼 다른 여성한테 나 지금 큰일 났어. 나 지금 전 여자친구한테 협박당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아주면서 고소 취소를 했는데 이 남성은 제보자 등 다른 피해자들에 의한 고소로 인해서 지금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뒤 이 제보자, 이 제임스, 자칭 제임스 충격적인 근황을 듣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별이 5개? 자, 전과 5범이어서가 아닙니다. 자,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다시 연락이 온 게 2023년. 얘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낸 거죠. 왜냐면 저한테 줄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줄 게 뭔데? 이랬더니 바보, 알면서 막 이렇게 카톡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정말 돈 받을 수 있나?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그 주소를 준 데를 갔어요. 근데 지금 그 호텔은요, 얘가 저한테 와서 자랑하면서 호텔 객실 2개를 보여줬어요. 와, 세상에. 별이 5개, 이게 5성급 호텔. 그렇죠. 5성급 호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와우. 남성이 출소한 뒤인 2023년에 제보자한테 먼저 연락해서 뭐 잘 지내? 뭐 줄 게 있으니 얼굴 한번 보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돈을 돌려주려나 싶어서 5성급 호텔로 직접 찾아가셨대요. 근데 이 남성 돈을 갚기는커녕 호텔 객실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원래 부자야. 또 시작한 거예요.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당장 돈이 필요해서 여자들한테 돈을 빌렸을 뿐이다.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기부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이에 제보자 그런 거 상관없고 제발 내 돈 좀 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또다시 잠적했대요. 근데 제보자 억울하잖아요. 계속 돈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남성이 너 때문에 옥살이를 하면서 죽을 뻔했다. 도와주려 했더니 염치가 없다라는 식의 막말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찔리긴 했는지 내가 가진 전부다라면서 몇백만 원만 갚고 또다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남성이 연락해온 게 돈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다시 사기를 치려고 시도했던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남성 말이죠. SNS에 방금 말씀드린 그 5성급 호텔 생활을 직접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여기는 호텔이라는 곳인데 제가 여기서 너무나 오래 살아서 한국 온 지 3년? 3년 다 안 됐어요. 2021년 9월 23일 왔으니까 3년 다 안 됐는데 친구를 못 사겠어요. 사람 만날 접점이 없어서.
아니 저기 일반 그 숙박료만 해도요 상당할 텐데 그거 며칠 좀 그냥 일반 장급 여관 가서 자면 그냥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 생각에는 이 남성이 여전히 사기를 쳐서 마련한 돈으로 저렇게 호텔 투숙 생활을 하는 게 아닐까. 무엇보다 방금 저 영상에서 남성이 스스로 본인이 2021년도 9월에 한국에 귀국했다라고 하는데 그 날짜는 본인이 출소한 날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기꾼, 낚싯감, 먹잇감을 낚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자칫 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친구를 사귈 접점이어서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제보자가 법원에 이제 보증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값비싼 5성급 호텔에 장기 투숙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안 받고 아예 그 방을 계속 비워둬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보증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법원에 보증금 압류 결정문까지 받았는데 호텔에서는 남성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게 없다. 호텔비는 계좌이체로 1박씩 지급받는다는 거예요. 1박씩. 네. 도저히 답답해서 이 제보자가 이 남성 차량에 저렇게 화면과 같이 전단지를 붙이면서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호텔 직원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그리고 이제 제작진도 호텔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고객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고 남성 역시 취재에 응할 자신은 생각이 없다라고 단호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원장님한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왜 저러는 걸까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허언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가짜 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화려해 보이는 가짜 자기를 만드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막상 속은 열등감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가짜 자기를 어떻게든지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평일 낮 여수의 한 아파트로 구급차 한 대가 들어가고 잠시 후 급히 빠져나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건 생후 4개월, 키 69cm의 작은 남자아이. 제대로 숨도 쉴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엄마는 아이가 욕조에 잠깐 빠졌다고 했지만 아이의 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 연구소 키워드 133일입니다. 예, 정말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좀 다뤄달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133일간 세상에 머문 아이가 있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 자, 박 변호사님. 실제로 지난해 10월 22일 낮 12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남 여수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생아인 우리 아들이 숨을 못 쉬고 있다라고 119 신고를 엄마로부터 접수가 됩니다. 엄마 얘기가 목욕하다가 물에 잠깐 1분 안팎으로 잠겼는데 그 이후에 입술에 청색증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응급 조치를 받으면서 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예. 결국은 병원에 가서도 계속 의식이 떨어지고 아이가 숨을 못 쉬니까 기도 사건 처치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아이고야.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진이 이제 뭐 사실 법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이 4개월짜리 아이 몸에서 멍자국하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이 신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아동 학대를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어머니를 아동 학대 중상해죄로 긴급 체포한 상황입니다. 자, 목욕을 시키다가 물에 잠깐 잠긴 아이 몸에서 멍이 났다? 수상하시죠? 자, 친모는 뭐라고 했을까요? 경찰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연년생으로 키우는 애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아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것 같아. 이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날 이제 애가 오바이팅도 하고, 뭐 똥도 싸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가, 시키려고 애를 욕조에 놔두고, 물을 틀어놓고 약간 방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마 쪽에, 관자놀이 쪽에 멍자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 정황이 있다 싶어서 물어봐 충고했더니 본인도 그 인정해요. 보편적으로 그 4개월 된 아이를 목욕시킬 때는 애기를 욕조에 펴놓고 물 틀어놔본 어느 정도 애기를 학대를 하겠다는 고의가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생후 4개월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욕조 안에다 놓고 자리를 비워요. 네, 그러니까 이 친모가
몇 년생을 키우면서 본인이 육아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피해 아동이 당일에 뭐 토하고 그리고 배변을 보고 해서 씻기려고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앉혀놓고 잠깐 TV를 봤다. 여기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상하다. 첫째를 키운 엄마가 이 경험이 있는데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아기를 신생아를 욕조에 두고 물을 틀었다. 그리고 자리를 비웠다. 이 정도면 아동학대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아동학대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이 과정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이 아이가 2차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하느라고 개복을 해보니 당시에 500cc의 혈액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뇌출혈에 그리고 갈비뼈가 무려 23곳에서 골절됐다라고 합니다. 아이는 결국 입원한 지 나흘 만에 사망하고 말았는데 부검을 해본 결과 반복적이고 강력한 힘이 어떤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빠는 어디 있었어요? 아빠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사건 당일 아침에 출근해서 집을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친부는 아이의 사망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 성인 침대에서 기어가다가 넘어진 상처지 학대에서 생긴 게 아니다라면서 그 증거로 안방에 설치된 홈캠 영상 중 일부를 자진 제출했는데요. 예. 실제로 영상에서는 아이가 배밀이를 하면서 아무 보호 장치가 없는 성인 침대 밖으로 고꾸라지면서 떨어지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친부가 홈캠 영상 일부를 제출하면서 친모의 진술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처음엔 아이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했었는데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라 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당일 익수 사고만으로는 아이의 사망이 설명되지 않았고요. 또 아이가 사망한 만큼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자, 이 아기의 몸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안방에 설치된 홈캠, 거기서 정말 믿기 힘든 장면들이 무수수 막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친부가 학대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낸 영상이었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학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 4,800개 분량의 영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영상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음성 녹음도 같이 돼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건 당일에 아주 강도 높은 폭행의 소리나 구타하는 소리가 욕설과 함께 섞여 있었다고 하죠. 안방에서 엄마가 이거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야, 너 왜 그래? 너 똥 쌌어? 죽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끔찍한 폭언이 담겨 있었고요. 그러면서 퍽퍽하는 폭행을 가하는 둔탁한 파열음마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영상은 더 충격적인 게 이제 마치 아이를 짐짝 다루듯이 아무렇게나 내려놓고요. 그리고 아이를 거꾸로 발을 잡아서 들어 올리는 모습에 그리고 발로 아이의 얼굴을 밟는 모습까지도 녹화가 돼 있었던 거죠. 결국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친모를 구속 기소했고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홈캠 영상은 이제 지난 주말에 보셨겠지만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면서 세상에 알려졌죠. 저희가 이제 저작권 문제로 스틸샷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친엄마는 그렇다고 치죠. 그 아빠라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된 겁니까? 네, 이 친부도 문제인데요. 이 친모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홈캠에서 사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애들 키우다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홈캠 영상 속에서 이 친부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친부는 친모의 이런 거친 행동을 보면서 그거 학대야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전혀 몰랐다. 아니, 애들 키우면서 이 정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학대라는 거를 지적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상으로 밝혀진 부분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학대 행위를 친모가 막 할 때는 그냥 오히려 그 장면을 외면하면서 쓱 하면서 첫째를 데리고 방에서 나가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말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학대라고 이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 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도저히 이 친부의 행태도 봐줄 수가 없어서 이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이 사건 한 달 뒤에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친모의 학대 정황을 경찰에 진술한 지인 그리고 응급 구조사 그리고 언론사에다가 협박성 전화를 계속하자 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도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자, 원장님. 네. 이게 지금 구속된 친부가 지금 첫째가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를 직접 돌봐야 된다고 보석을 신청을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 둘째가 생사를 오가던 그 입원해 있던 상황인 22일 날 밤 10시에 이 친부가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재판부는 첫째에 대한 유기 방임 등의 아동 학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일단 홍팸 내용을 보면요, 친모는 첫째한테는 유달리 항상 다정하게 대했고요. 둘째에게만 유독 폭력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따라도 친모는 첫째에게 집착이 심했고 둘째를 많이 원망했다 그래요. 근데 한편 이제 홍캠에 담긴 내용을 보면은 동생이 학대를 당하는 상황을 다 첫째가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지러지게 놀라거나 우는 등의 반응 없이 첫째는 그냥 유유하게 방을 나가기도 하고 혼자서 하는 놀이를 그냥 묵묵히 이어나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째는 원하는 아이였고 둘째는 원하지 않은 아이였을진 모르겠으나 둘 다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안타깝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엄마는 그냥 폭력적이고 학대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엄마로 보여지고 아버지는 그냥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아버지로 좀 느껴집니다. 자, 막 잠깐 그 사진이 지나갔는데요, 박 변호사님. 네. 저 부부 신상 다 털렸습니다. 다 공개가 됐어요. 온라인에서 지금 다 돌고 있습니다. 저건 우리가 지금 저렇게 가려놨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운영했던 블로그하고 이름, 사진 같은 게 다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 재판부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을 했다고 하고 반성문. 또 그렇게 하니까 맘카페 등에서는 안 된다. 이거 엄벌 탄원서 보내보자라는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는 친모는 아동학대 살해죄고요. 친부는 학대 방임하고 보복 협박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결심 공판이 곧 열립니다. 26일이거든요. 결심 공판이 아마 저는 중형이 구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부가 공히. 남편보다는 좀 아내가 더 크게 구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는 26일 결심 공판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길게 줄지어진 차량들로 꽉 막힌 도로,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 우르르 달려가는데요. 심지어는 경찰차까지 출동했습니다. 왜?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몰려간 곳에는 검은 차량 한 대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차량 교통체증 쪽에서 역주행으로 새치기를 하려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량을 들이받으며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니까요. 이기적인 행동에 분노한 주변 운전자들, 차량을 향해 달려가서 오토바이 헬멧을 던지며 집단 공격에 나섭니다. 역주행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엄격한 처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어두운 새벽 차량 한 대가 가로수를 꽝 들이받습니다. 강한 충돌로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붉은 화염이 솟구치는데요. 터진 거 아니에요? 예,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에 앞가게에서 한 남성이 급히 소화기를 들고 나옵니다. 혹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그럼에도 남성은 차량 가까이 다가가서 불을 끄는 데 집중을 하는데요. 가게에 있던 다른 남성도 한급히 뛰어나와서 진화에 합류를 하고요. 또 다른 남성은 곧바로 신고 전화를 합니다. 불길이 잡히자 이들은 신속하게 운전자를 차량에서 빼내는데요. 착하다. 네,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주저없이 나선 남성들. 이런 분들 덕분에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으슬으슬한 날씨, 여성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옵니다. 문 옆에 조명등을 켜는 순간 그대로 꽝 넘어지고 마는데요. 아프겠다. 쓰레기 봉지와 함께 스르르 미끄러져. 미끄러지는 여성. 조심조심 일어나서 봉지를 들고 다시 쓰레기통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봉지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 괜찮아. 미끄덩하고 많은데요. 괜찮았어. 쓰레기통 붙잡고 겨우겨우 중심을 잡은 끝에
마침내 쓰레기 처리에 성공을 합니다. 아야야야 또 네, 나왔다.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순간 또다시 벌러덩 넘어지고 맙니다. 아우. 집이 코앞인데도요. 들어가는 길이 왜 이리 멀게만 느껴지는지 바닥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짠합니다. 아 그냥 기어서 가세요.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쪼그려 앉은 아이가 강아지에게 잘 봐 하면서 바닥 턱을 으차 올라갑니다. 아기 강아지 아직 감을 잡지 못한 듯하죠. 계속 숫다리. 망설이고 있는데요. 다시 천천히 시범을 보이는 아이. 그제서야 감을 잡은 강아지가 다리에 잔뜩 올라갔어. 힘을 준 끝에 올라갔어. 올라가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법도 알았으니 내려가는 법도 알아야겠죠. 아래로 내려가는 아이를 뚫어져라 바라보던 강아지. 이번에도 2번의 시범 끝에 방법을 터득합니다. 인내심 있게 가르치는 참 스승과 적극적인 자세로 배우는 제자의 모습이 보기만 해도 흐뭇하네요. 박 변호사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원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